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Believe It 프로그래밍 팟캐스트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주는 조금 약점 분석, 그리고 어, 약점을 없애려면 가장 중요한 동작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약점을 좀 주제로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점 분석은 이제 아무래도 템플릿 프로그래밍을 하면서는 하기가 조금 힘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코치가 없이 그냥 혼자서 훈련을 하면은 이제 약점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데, 그 약점 분석을 찾는 데 있어서 그게 엄청 쉽진 않죠. 그래서 이제 개인 프로그래밍을 하시면서는 이제 첫 2주 동안 테스트 과정을 통해서 약점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이제 그런 테스트들과 어떻게 분석을 해야 할지는 뭐 개인적으로도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어느 정도 선수로서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것들을 찾을 수 있으면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이번 팟캐스트 약점을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승종 코치님은 이제 그 선수로 활동을 하시면서 이제 그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에서 왜 약점 보강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뭐 크로스핏은 일단 한 가지만 잘하면 안 되고 대회 특성상 되게 다양한 그런 능력치들을 보기 때문에 만약 내가 스트렝스를 뭐 1등을 했다 쳐도 짐내스틱에서 거의 꼴찌를 해버리면 등수가 확 내려가 버려요. 근데 그거를 중간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등수에도 좋고, 그리고 이제 피트니스를 평가하는데도 그게 더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목적이기 때문에 점을 분석하고 그거를 좀 집요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게 정말 크로스핏에선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오픈 이제 시작하면서 그 약점이 무엇인지를 정말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제 그 승조 코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점 보강을 하면서 그 진짜 약점인 게 하나만 있어도 그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잖아요, 리더보드에서. 그리고 이번 연도는 아무래도 세미파이널 1%를 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 선수들이 그 1%에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랄프 코치는 혹시 그러면 지금 크루스핏 코치 하시면서 좀 가장 크게 보이는 그런 약점들이 있나요? 좀 흔히 보이는 약점들? 뭐, 제일 큰 약점은 뭐, 한국 사람들에 한해서 네네네. 스트렝스? 음, 스트렝스 스트렝스. 쪽이 좀 이제 뭐 다른 해외 선수들에 비해서는 많이 약점이지 않을까. 오히려 역도 테크닉은 한국 사람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들이. 저도 그렇게 근데 이제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오히려 진짜 스킬이 엄청 안 좋지만 정말 괴물 같은 해외 선수들이 정말 역도 잘하는 거 보면은 진짜 이거 스트렝스 앞에서는 정말 뭐가 그쵸, 없구나. 예. 그쵸. 이제 스트렝스가 정말 약점이신 분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템플릿 프로그래밍을 어느 정도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면서 약점을 많이 제가 여쭤보는데, 그러면서 정말 많이 받는 게 스트렝스인 부분이 있는데, 이제 개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스트렝스라고 했을 때 뭐 근지구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중량 바벨 사이클링 했을 때 그 스트렝스가 딸리는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전통적인 리프트,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프레스 이런 거를 봤을 때 스트렝스가 약한지, 아니면은 역도 동작들을 했을 때 그 파워 아웃풋이 출력이 낮은 건지, 아니면은 그 역도 동작들 아니면 스쿼트 동작들에 있어서 자세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은 신경계가 안 좋은 건지, 좀 더 자세히 그런 것들을 이게 파고 들면은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트렝스가 약점이신 분들이 대부분 자세 훈련 엄청 많이 하세요. 이제 역도 이런 학습을 엄청 많이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부상에서도 좀 많이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역도 훈련만 계속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자세를 위해서 역도 훈련하기 때문에 스트렝스에 있어서 뭐 80%, 90%
이상까지 올라가는 지점은 많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전통적인 프레스 아니면 전통적인 스쿼트, 데드 이런 게 만약에 좀 그런 부분에서 스트렝스가 딸린다. 그러면은 그런 동작들을 오히려 좀 높은 퍼센트, 이제 뭐 75%에서 뭐 80%, 90%까지 점진적으로 조금씩 올라가면서 어 그렇게 훈련을 하면은 더 스트렝스 보강에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이 코치님은 혹시 이제 오펙스 로 프로그래밍 하시면서 좀 좋아하시는 약점 분석 음, 테스트들 같은 거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저는 좋아하는 거는 사실 오펙스 벤치마크 와드들은 좀 생각외로 단순한 경우들이 있어서 뭐 예를 들면 30 머슬업 이런 거 측정은 물론 이것도 네네. 좋은 툴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지쳤을 때 하는지 확인하기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저 같은 경우에는 30 머슬업 같은 경우에는 그쵸. 몇 년도 하는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그 60 칼로리 로잉, 50 포투바, 40 월볼, 30 파워 클린, 20 머슬업 그런 와드들이 있잖아요. 오픈 게임 때 나왔던 14분 암랩, 네, 14.1이었나요? 네, 그 여러 번 그쵸. 리테스트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필요한 상태에서 보는 스킬 네네. 테스트라든지 혹은 좀 심플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거는 10분 어설트 바이크 칼로리 테스트. 이거는 뭐 체중 파운드만큼 탈 수 있는지 체크해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스트렝스 측정에 있어서도 그쵸. 똑같은 스트렝스라도 이 사람이 얼마나 근신경 효율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 90% 맥스랩으로 테스트 해볼 수 있는데 그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신경계가 얼마나 발달했는지도 알 수 있으니까 그냥 원하는 테스트보다는 그런 근신경 효율 테스트를 해보면 이 사람이 높은 퍼센테이지에서 강한지 혹은 이제 높은 퍼센테이지에서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지만 낮은 퍼센테이지에서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보통 분석해 볼 수 있는 좋은 툴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 분석해 보면 여자 선수들이 아무래도 높은 퍼센테이지에서 좀 더 강한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남자 선수들은 뭐 90%로 막 2개, 3개도 겨우 하는 반면에 여자 선수들은 6개에서 8개 하고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똑같은 이제 훈련 프로그램이라도 이 선수들한테 처방되는 퍼센테이지가 분명히 달라야 되고 어떤 선수들은 뭐 90%로 5개 하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선수들은 80%로 5개 해라고 말하면 이제 뭐 오히려 이 80% 5개 하는 선수가 더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전에 그런 근신경 효율을 체크해 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오픈 게임이 다가왔기 때문에 결국 계속 테스트 해봐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머슬업 그런 것처럼 얼마나 필요한 상태에서 잘 수행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리프팅도 마찬가지로 그냥 원RM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메트콘 와드 해보고 뒤에 헤비 리프팅 했을 때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빨리 회복하고 필요한 상태에서 무게를 잘 받아들일 수 있는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왜 여성 선수분들이 바벨 사이클링을 했을 때 고중량을 더 잘 다룬다고 오히려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좀 더 이제 이게 약간 들으면 헷갈릴 수도 있는데 처음 듣는 분들은 신경계가 발달하지 않을수록 이제 근신경 효율이 안 좋을수록 이제 한 번에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그 이렇게 신경의 양이 적기 때문에 좀 더 그 높은 퍼센테이지에 강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 불편하는 거예요. 네. 오히려 남자 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계가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한 번에 강한 힘을 낼 수 있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동원할 수 있는 단위의 양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동원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하이 퍼센테이지에 약한 거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뭐, 네. 그쪽 음, 강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네. 네. 결국 효율 면에서는 이제,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 거죠, 오히려. 한 번에 많이 들기에는. 네. 음, 그 드래곤볼 보시면은 이제 그 카메하메하는 한 번에 쏘잖아요. 그리고
카메하메하 아니고 이렇게 네네. 조금 동그란 거 조금씩 네. 또 던질 수 네네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 선수분들은 조그만 걸 많이 던질 수 네. 있고, 그리고 미국 아, 남성 선수들은 이제 네네. 카메하메하밖에 못하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맞아요. 약간 계속 에너지. 그런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좀 생각하면 될 것 이해하기가 같습니다.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성 선수분들은 그 이제 그 높은 퍼센트에 대한 중량을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천장이 남성 선수분들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최고 중량을 찾을 때는 좀 많이 힘들 수 있지만 그 바로 밑에 있는 90%는 어느 정도 계속해서 네, 순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정말 발달된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이제 스코어들을 비교했을 때도 남성 선수분들하고 여성 선수분들하고 오픈이나 이런 대회를 나갔을 때 특히 그런 스코어들을 비교할 때는 조금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약점이 없는 가장 밸런스가 좋은 선수들은 어떤 선수들일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승종 코치님은 한국이랑 아시아에서 좀 대회를 많이 나가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대회를 치르면서 혹시 한국에서 아니면 아시아에서 정말 밸런스가 잘 잡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수가 있으신가요? 음, 음, 뭐 경순이 형? 그쵸? 아, 그쵸. 그리고 뭐 저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한국 선수들 중에 밸런스가 잘 잡혀 있는데 혹시 생각하시는 비결이나 아니면 그렇게 어, 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밸런스가 잘 잡혔다는 이유. 뭐 저랑 경순이 형을 그냥 예시로 들면 경순이 형은 그냥 그 한 템플릿 프로그램을 그냥 의심 없이 그대로 꾸준히 따라가서 그렇게 십몇 년 동안 운동을 해왔으니까 정말 음, 골고루 하게 되잖아요. 템플릿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골고루 그렇죠. 뭐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네.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좀 되게 운동을 좀 야같게 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계속 못하는 거를 찾으려고 하고 효율적이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네, 이런 두 가지 예시가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 그 이제 템플릿 프로그래밍을 하시면은 당연히 그 한 개인에 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대회 흐름, 오픈의 흐름 이런 것들에 따라서 가장 밸런스가 잘 잡히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나오기 때문에 정말 템플릿을 오랫동안 하면은 밸런스가 잘 잡힐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이제 그러면서 그 전에 백그라운드가 있는 선수분들이 오히려 이 밸런스가 좀 안 잡혀 있는 선수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제 칸지라는 선수가 이제 그 일본에 있는데 그 친구는 유도를 엄청 오랫동안 해서 당기는 힘은 정말 어마무시무시합니다. 근데 그 유도에서는 이제 프레스가 없기 때문에 프레스가 약하고 그리고 유도는 아무래도 좀 짧게 끝나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긴 카디오에서 봤을 때는 조금 힘들지만 이렇게 한 번에 고출력을 내야 되는 와드들은 정말 엄청 뛰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이라고 보실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밸런스에서 좀 그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선수들은 아무래도 이제 약점들을 봤을 때 약점들이 너무 쉽게 거의 그냥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은 것처럼 딱 보이기 때문에 이런 선수들은 개인적으로 프로그래밍 할 때는 정말 쉽습니다. 왜냐면 그 약점들만 이렇게 타격을 하면은 이제 조금씩 개선하는 것도 좀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선수들은 쉽지만 이제 어떤 선수들은 그 백그라운드가 없는 선수들은 그런 템플릿 프로그래밍을 계속하면은 당연히 밸런스가 더 잘 잡힌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밸런스가 좀 무너지기 시작하는 시점은 제 생각에는 이제 그 초보자 아니면 중급자에서 이제 크로스핏에 정말 빠져들었을 때 그때 만약 역도가 너무 재밌다 아니면 링머슬업이 너무 재밌다 그렇게 좀
한 동작을 추구하게 되면은 그 동작에 대해서 더 아무래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밸런스가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으로 약점은 가장 고통스러운 게 약점인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디오가 약점이다 그러면은 아무리 하기 싫지만 어설트 바이크 인터벌 하고 그리고 런도 많이 하고 존투 트레이닝 많이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약점들을 보강을 정말 좋아하는 선수들은 고통을 좋아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이코치님은 그러면은 혹시 게임즈 상에서 이제 뭐 지금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있던 게임즈 선수들 중에 밸런스가 잘 잡혔다고 생각하는 선수가 있나요?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밸런스 좋은 선수들을 찾는 거는. 크로스핏은 그냥 상위권 선수들이 밸런스가 좋거든요. 음, 그죠? 네. 그래서 보면 뭐 당연히 뭐 그렇죠. 리치나 맥프레이저 그리고 뭐 티아 이런 선수들이 엄청 밸런스가 좋고 지금은 저는 확실히 그 이제 제프리 애들러가 엄청 밸런스가 좋다 생각하거든요. 로라도 마찬가지고요. 네. 뭐 특별히 그렇게 약점인 부분들이 네, 많이 저도. 없으니까 대회 성적 같은 걸 봐도 한 와드에서 특별히 처지는 게 많이 없거든요. 특히 결국 그런 선수들이 포디움에 올라가는 거고 그렇죠. 네, 대부분 보면 엄청 뭐 강점이 있는 선수들이 있는데 꼭 한두 개를 망쳐서 포디움에 못 올라가는 선수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보면 막 그 조시 브리지 같은 경우는 엄청 네, 옛날 그렇죠. 선수긴 한데 네, 엄청 매트콘도 잘하고 정신력도 세고 짐내스트도 잘하는데 중량이 이제 무거운 중량을 잘 못 다루다 보니까 결국 이제 게임즈 우승하지 못했고 뭐 반대로 보면 그 요새 선수들은 그 톨라 모라키뇨 그 노아 올슨이랑 같이 팀전 나왔던 그 선수 보면 막 클린 앤 저크 400파운드 넘게 치잖아요. 네, 네. 근데도 이제 그 선수는 개인전으로 오면 이제 그렇죠. 네, 아마 개인전에 출전하지도 못할 급 그 정도일 건데 사실 스트렝스로 보면 최상위권이거든요. 네, 또 그런 선수들을 보면 얼마나 크로스핏이라는 스포츠에서 밸런스가 그렇죠. 중요한지 알 수 있는 거고 또 생각보다 그 되게 매트콘에서 간단한 게 뭐 이분이 머신 출력도 잘 나오고 스트렝스도 좋고 움직임 효율도 되게 좋은데 그 동작 트랜지션 간에 엄청 오래 걸리는 선수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쓸데없이 막 탄막가루 바르거나 막 이제 막 그립 네네. 막 고쳐 끼거나 막 이런 습관들이 계속 들리면 저는 그게 되게 안 좋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훈련하실 때 항상 그런 동작 트랜지션에 있어서 내가 얼마나 그 시간을 많이 쓰는지 이런 것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 게임즈에서도 이제 보면은 밸런스가 잘 잡혔다고 했을 때 그 이제 네. 피파 이런 거 해보면은 이렇게 능력치 이렇게 뜨잖아요. 그러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봤을 때 그 뭐 애들러도 그렇고 애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동그라미가 완전 동그랗게 채워지는 게 아니라 그 선수는 뭐 지금도 아마 약점이 스트렝스일 거예요. 근데 그 약점이 다른 능력들에 비해서 그렇게 큰 약점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게임즈 레벨에서도 경쟁을 할 수 있는 뭐 탑 15, 탑 15에서 20등은 무조건 할 수 있는 그런 스트렝스이기 때문에 어 아무리 약점이 있어도 로아 홀베스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핸드스탠드 푸시업을 아예 못했어요. 왜냐면 그 암벽 등반 선수였다 보니까 이제 이 폴링은 엄청 강한데 프레싱이 없어서 그래서 패럴렛 핸드 푸시업이 나왔을 때 하나도 못하고 그랬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약점을 엄청나게 잘 보강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도 봤을 때 프레스가 강점은 아니겠죠. 하지만 다른 능력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큰 약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 상위권에서 이렇게 머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번 연도 우승한 제임스 프레그 같은 경우도 솔직히 좀 특화된 선수이거든요. 왜냐면 다리랑 팔이 엄청 길고 키가 크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스트렝스를 봤을 때 지수가 다른 게임즈 선수들에 비해서
비교적으로 낮지만 다른 부분에서 엄청 잘하고 짐내스틱도 잘하고 그리고 카디오는 무조건 우승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 아무래도 그 약점이 너무나 크게 드러나지 않아서 이제 이번 연도 게임즈를 봤을 때도 좀 장거리적으로 달리기도 많았고 머신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선호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게임즈는 목표가 아무래도 가장 밸런스가 잘 잡힌 선수를 찾는다고는 하지만 매년마다 게임즈에 대한 테스트들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테스트가 나오냐에 따라서 조금씩 강점이 더 많은 선수들이 상위권을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형식적으로 피카우스키가 이제 탑3에 드는 거는 당연한 거지만 스프레그가 탑3에 드는 거는 좀 많이 놀라웠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피카우스키랑 스프레그가 갖고 있는 두 개의 장점은 이제 장거리 카디오 잘하고 그리고 그 키가 크고 팔다리가 길고 그 선수가 이번 연도는 아니 작년에는 더 선호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랄프 코치님은 혹시 그 지금 한국 선수들 코치하면서 좀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가장 좀 좋아하시는 드릴이나 아니면은 뭐 동영상 이런 거 있으신가요? 어, 제가 제일 자주 쓴 게 그 파머스럽 이제 연습시켜 드릴 때 이제 먼저 이제 당기는 패턴이 있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이제 광배근으로 이제 최대한 눌러야 되는데, 그렇죠. 네네. 네, 그래야지 이제 최대한 효율성 나오고 이제 힘들었을 때도, 왜냐면 팔이 일단 나가면은 거의 이제 진행이 안 되니까, 파머스럽이. 네, 그래서 저는 그 할로우한 상태로 밴드 걸고 풀오버를 전 많이 시켰거든요. 그래서 네네. 팔로 코어 인게이지한 상태로 이제 팔 펴고 계속 이 광배근으로 누르는 그 능력을 이제 저는 엄청 많이 시켜요. 이거 거의 하루에 75개에서 100개 정도 예, 시킵니다. 네, 그거 하면은 확실히 뭐 토투바에도 그렇고 파머스럽도 그렇고 이 누르는 힘이 좀 많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맞습니다. 네. 특히 짐내스틱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대부분 짐내스틱이 근지구력이 없어서 약점인 선수들도 있지만 대부분 초급자 입문자 선수분들은 그냥 그 동작 패턴을 아직 익숙하지 못해서 약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strict handstand push-up이 약점이다. 그러면은 뭐 당연히 프레스 근지구력 그리고 근력이 문제인 거고 그리고 만약에 버터플라이 풀업을 하는데 5개 이상을 못한다라고 봤을 때는 아무래도 버터플라이는 엄청나게 효율적인 거기 때문에 근지구력이 솔직히 많이 필요한 그런 동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좀 타이밍이랑 자세 좀 보강이 필요한 선수구나 이런 거를 좀 잘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두 개는 이제 엄청 다른 약점이죠. 하나는 그냥 학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고, 다른 거는 이제 근력 트레이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핸드스탠드 푸시업의 약점이라 그러면은 푸시 프레스, 아니면 스트릭 프레스, 덤벨 프레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도 이제 근력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약점 보강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는 이제 오픈을 위해서는 개인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짜는 게 맞을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모든 코치님들 다 이제 개인 프로그래밍을 하시면서 선수분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프로그래밍을 하시고 있는데 이제 오픈이 왔으니까 이제 오프 시즌은 정식적으로 끝났고 이제 오픈을 위해서 한 달 반 정도가 남았죠. 그래서 그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이제 오픈을 정말 잘 치를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세미파이널을 좀 목표로 두고 있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면 그 탑 1%를 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고안을 하는 게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미국에서
그 같이 훈련을 하면서도 그 코치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아무래도 오픈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로잉이겠죠. 카디오에서는 로잉이 나오고 셔틀런 나오고 그리고 더블런도 나오고 그래서 그런 좀 베이직하지만 단순한 그런 동작들, 카디오 동작들을 조금 중점으로 와드를 많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 시즌에는 아무래도 볼륨이랑 강도가 낮고 볼륨이 높고 그렇게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조금씩 그 전체적인 와드가 걸리는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그만큼 강도를 높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형식적으로 뭐 인터벌 트레이닝처럼 5 sets, 뭐 15 deadlift, 15 bar facing burpees, 15 calorie row, rest 2 minutes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5세트씩 하기 때문에 볼륨이 높고 그리고 2분 동안 휴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강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 있지만 이제는 그 5라운드를 만약에 쭉 가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페이싱도 필요하고 그리고 한 번에 언브로큰을 무조건 가야 된다는 생각을 없애기 위해서 그만큼 랩 횟수를 조금씩 올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5세트 15, 15, 15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는 뭐 3라운드로 30, 30, 30 아니면 2라운드 45, 45, 45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데드리프트를 언브로큰으로 갈 수는 없고 그리고 로잉이랑 버피도 어느 정도 페이스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형식으로 지금 프로그래밍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뭐 당연히 템플릿 프로그래밍도 더 이제 오픈 시즌에 가까워질수록 오픈 뭐 전에 나왔던 와드들도 이렇게 조금씩 포함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이 코치님은 혹시 오픈 시즌 대비하면서 좀 사용하시는 테스트나 아니면은 그런 와드 일단은 형식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뭐 그 전에 그 이제 프로그래밍 시작하기 전에 2주 동안 어세스먼트 할 때도 오픈 게임 와드들을 뭐 시켜보는 것도 있고 혹은 뭐 그 전에 이미 선수들의 프로필을 알고 있으면 게임즈 리더보드 들어가면 나오잖아요. 그 전에 오픈 기록들이. 그러면 거기서 많이 쳐져 있던 부분이 있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보고 네네. 다시 오픈 게임 전에 리테스트를 해보긴 해요. 그렇게 해보고 뭐 나아진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고요. 뭐 특히 뭐 오픈 뭐 4주 동안 5주 동안 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안 네네. 좋았던 부분이 있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아무래도 중점적으로 트레이닝 할 때 해보는 편이고요. 그리고 세션 자체가 좀 달라지긴 해야 돼요. 구성 자체가. 그래서 보통 더블 세션 하는 선수들은 보통 대부분 오전에 카디오나 뭐 좀 이제 긴 운동들, 유산소 운동들 하고 막 스킬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반대로 오후에는 뭐 좀 짧은 매트콘이나 아니면 그 역도 좀 몸이 좀 깨 있을 때 역도하고 뭐 바디빌딩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되는데 좀 더 오후가 메인 세션이니까 비시즌에 맞는 식의 훈련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는 오픈 시즌이 다가올수록 이 구성을 바꿔버리거든요. 오히려 오전에 뭐 역도라든지 스트렝스 트레이닝들을 해버리고요. 왜냐하면 이미 오프 시즌에 스트렝스는 만들어놨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본격적인 시즌에 들어가면 스트렝스를 올리기보다는 스트렝스는 그 그렇죠. 메인터넌스 페이지 우리가 그 유지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만 가게 되고 좀 더 오후에 매트콘을 많이 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그 오픈 게임에서 나오는 뭐 전통적인 타임 프레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흔히 강도 낼 수 있는 10분에서 12분짜리 와드들 그런 것들 좀 많이 해보고요. 그리고 카디오 훈련들도 좀 더 페이스 유지하는 에어로빅 훈련들보다는 여기서 좀 더 유지하기가 힘들고 좀 더 그 흔히 말하는 좀 그 역 같은 컨디셔닝들 무산소성 컨디셔닝들을 좀 더 많이 해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리프팅 하는 것들도 그냥 원RM 재고 막 5개씩 5세트 하기보다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필요한 상태에서 앞에 매트콘 하고 원RM 측정하고 혹은 뭐 오픈 게임 때도 종종 나오는데 막 뭐 스네치 30개 하고 뭐 75파운드 30개 하고 95파운드 30개 하고 막 115파운드 30개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어센딩 레더로 올라가는 방식도 되게 좋고요. 오픈 게임이 다가올수록 그런 식으로 필요한 상태에서 뭔가를 들어보고 필요한 상태에서 스킬을
것들을 적용하는 그런 훈련들이 좀 많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왜냐하면 볼륨이나 그 스킬적인 부분들은 이미 우리가 비시즌에 쌓아왔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진짜로 이제 매트콘에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는 뭐 전투 훈련 이런 것들은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고, 물론 회복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네, 시즌이 다가왔는데도 여전히 계속 EMOM 40분만 하고 있으면 그거는 지금 시즌엔 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오픈 게임이라는 대회 특성상 조금 더 우리가 그쵸. 장비 사용하는 범위도 좀 줄여야 될 거고, 내가 이 오픈 게임 자체가 목적이라면 굳이 뭐 어설트라든지 뭐 트레드밀, 뭐 슬레드, 샌드백 이런 비중들보다는 뭐 로잉, 셔틀런 그리고 뭐 바벨들 이런 거에 비중을 좀 많이 높이면 좋다고 생각해요. 네. 네네네. 네, 맞습니다. 승조 코치님은 혹시 지금 1%, 탑 1%를 노리는 그런 선수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조언 같은 것들 있으신가요? 혹시 전에 오픈은 아무래도 이번 연도와 조금 다르게 이제 쿼터 파이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비중을 두진 않았지만 이번 연도는 이제 탑 1%를 바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좀 오픈에 대한 압박감이 더 높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쿼터 파이널이 있기 전에 한 2년 전에 3년 전 봤을 때 그때 오픈 하시면서 뭐 재측정 하면서 뭐 하셨던 웜업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금요일 날 측정하고 일요일 날 다시 측정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조언 같은 거 있으신가요? 네, 일단은 그 오픈을 내가 측정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항상 매년 그 네네. 시간대에 맞춰서 일단 훈련 그 시간을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좀 나만의 그런 웜업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 웜업 루틴을 딱 했을 때 좀 자신감이 생기거나 몸이 확실히 풀리거나 이런 거를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운동 순서를 좀 바꾸거든요. 원래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오전에는 뭐 카디오하고 그다음에 스트렝스 보조 운동 매트콘 이런 식으로 했다면은 저는 매트콘을 좀 먼저 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 필요한 상태에서 간단하게 스트렝스 액세서리 강도 있게만 짧게 좀 적은 세트로 강도 있게만 하고, 좀 어, 너무 많은 그런 세트랑 볼륨을 가져가는 집착을 버리고 좀 강도에 많이 지금 신경을 쓰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네. 그러면 지금 생각하시는 가장 어, 한국 선수들에게 도움되는 오픈 와드 하나만 짜주십시오. 지금요? 네. 아, 음, 한국 선수들이 정말 그 잘 못했던 와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 데드리프트 햄프 그리고 315로 올려서 데드리프트 헤너, 이 와드를 한국인들 거의 끝낸 사람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명식이 형 빼고는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힌지 동작들이 많이 네. 들어간 운동을 강도 있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픈에 나오는 무게들로. 네, 그래서 한국 그 분들은 와드를 네, 추천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네. 와드 제가 알기로는 2019년도 마지막 와드인 걸로 기억이 나고 링머스럽도 있지 않았나요? 아닌가? 핸웍만 있었나? 핸 그 그게 아마 리두가 아니라 그러니까 두 번인가 나왔을 거예요. 옛날에 그 스카펜치기랑 18년도에 나오고, 우드문선이랑 그 어나운스먼트에서 뜨고, 그 다음에 20년도인가 한 번 더 나왔는데, 음,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인들은 거의 없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끝낸 사람은. 그래서 네. 저도 그 와드 좀 많이 힘들어 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저도 2019년도에는 네, 그 315가 엄청 무거웠기 때문에 맞아요. 그 정말 힌지 동작이 한국 선수분들은 뭐 정말 힘들어하는 동작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허리 다치기도 쉽고, 그리고 이제 크로스핏에서 특성상 데드리프트를 하면서
솔직히 좋은 자세를 잡고 315를 계속 뽑을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그때쯤 되면은 이미 그 전에 225, 275 이렇게 다 들었기 때문에 피로도가 높은 상태에서 고중량을 반복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제 허리가 말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만큼 코어에도 힘을 더 많이 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힘들었던 그런 와드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아시아 선수분들은 이제 그 팔이 비교적으로 짧고 그리고 그 다리가 조금 더 짧기 때문에 이제 힌지라는 동작 자체를 잘 수행을 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이제 역도 동작들, 스쿼트 클린, 스쿼트 스냅치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하죠. 특히 여성 선수분들을 보면은 이제 자세가 어색하더라도 모빌리티가 엄청나게 좋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밑으로 내려가면은 딱 역도 선수처럼 잡히는 그런 게 보일 수 있죠. 그래서 네, 힌지 동작들 보강 많이 하는 게 좋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랄프 코치님은 혹시 그 이번 오픈 시즌 훈련 목표로 혹시 또 다른 오픈 와드들 지금 생각하신 것도 있나요? 재측정하기. 대표적으로 저는 19.1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아, 저도 19.1 지금 막 넣고 있습니다. 그게 네. 스네치랑 버프 박정이죠. 아니요, 아니요, 아, 로잉 월볼. 아, 그것도, 네. 네, 15분 엠랩. 네, 19, 19. 네, 15만 아, 랩, 1990. 네, 네, 이것도 네네네. 많이 힘들었죠. 이게 제가 기억했을 때 10라운드 할 수 네, 있으면 엄청 잘했던 걸로 엄청 잘한, 기억이. 네네네네. 네네. 맞아요. 네, 네, 또 이제 다리가 이제 대부분 이제 짧기 때문에 이제 로잉도 많이 약점이실 테고, 근데 그쵸. 네, 전체적인 뭐 카디오 레벨도 많이 테스트할 수 있는 와드라고 생각하고, 또 네네. 로잉이랑 월볼도 또 이게 개수가 많으니까 또 이제 동작마다 효율성이 얼마나 좋은지도 잘 볼 수 있는 와드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네, 제가 생각했던 그 와드는 18년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17년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덤벨 스네치 하고 그리고 버피 박점 오버 하고 그게 더 아, 많아졌나? 17.1? 17. 17.1. 네네, 네, 덤벨 17.1. 스태치가 일단 10에서 채취. 50까지 아, 올라가고, 맞아요. 버피 네네. 박점 오버는 15개. 아, 그것도 엄청, 네, 네, 왜냐면 네. 힌지 동작이 많이 들어가는 음, 그런 동작이기 때문에 음, 한국 선수분들에게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와드는 솔직히 딱 한 번 하면은 그 한 이틀 동안은 맛이 가기 때문에 네, 진짜 네, 주말에 토요일 날 넣거나 아니면은 네. 수요일 마지막 수요일. 세션으로 넣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저 또 하나 생각났는데, 19.4인가? 파트 두 개로 있었던 건데, 네네. 파워 스네치랑 바 페이싱 음, 버피 하고, 그 다음에 파머스 럽이랑 바 페이싱 버피 있었던 거. 네. 네. 그 버피가 그 벤치 100kg 드는 그 느낌 나는. 맞아요, 맞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맞아요, 예. 맞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버피를 놓고 이제 바벨 사이클링이랑 짐나스틱 그 다 놓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좀 엄청 좋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음. 생각했을 때 오픈은 항상 뭐 모든 와드들을 통틀어서 봤을 때 커플렛 그러니까 두 예. 동작들만 연속적으로 음. 하는 것들이 있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 계속 어느 해야 되지. 정도 네, 계속 해야 되고 전략도 필요하고 그리고 뭔가 이제 중간에 쉬게 되면은 쉬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음. 어딜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음. 바벨을 계속 보면서 음. 그냥 5초, 6초, 7초 계속 바라만 보게 되니까 네, 음. 엄청 어, 네, 힘든 와드들은 대부분 커플렛인 것 같습니다. 네. 음.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팟캐스트 마무리하기 전에 오픈 25.1 추측 한번 해봅시다. 제이 코치님, 오픈 어떤 25.1이요? 거 나올 것 같습니까? 어, 사실 아직 그 생각을 많이 안 해보긴 했어요. 왜냐면 그
장비 리스트가 아직 정확하게 나왔나요? 네, 네, 제가 네네네, 알기로는 네네네네, 네. 세미파이널을 위해서는 네, 나왔기 그거를 보고 때문에 좀 오픈도 나오지 생각해 볼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법한데, 듭니다. 어,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 오픈 게임이 더 이상 그냥 스쳐가는 오픈 게임이 아니라 옛날의 그 오픈 게임 분위기이기 때문에 뭔가 네, 좀 더 이제 그렇죠. 그 변별력이 있는 그냥 뭐 단순한 매트콘보다는 뭐 매트콘하고 뒤에 헤비 리프팅을 한다던가 뭐 혹은 뭐 하이 스킬이 그렇죠. 나온다던가 그런 식으로 분명히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사실은 정확하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 이제 단지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만 해보고 네. 있거든요. 아직은. 음, 지금 아, 맞아요. 봤을 때 네네. 이퀄리먼트 리스트가 네. 없다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번 음, 연도는 아예 넣지를 않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네,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연도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좀 다르게 그 변별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좀 단순한 와드이더라도 피트니스가 어느 정도 좀 많이 보여야 되는 그런 와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형식적으로 첫 와드는 좀 어느 정도 딱 봤을 때 이거는 내가 못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나지 않도록 조금 더 모두를 위한 좀 그런 와드들이 많이 프로그래밍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연도는 제 직감으로는 25.1은 스러스터 랑 풀업이랑 뭐 프렌 같은 그런 와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어, 좀 독특한 특이한 그런 동작 하나 나올 것 같아요. 어떤 동작인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예를 들자면은 그 노스 캘리포니아 클래식을 하면서 그 퀄리파이어에서 해야 되는 게 더블 언더를 하면서 그 30m를 이렇게 앞으로 뛰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어, 더블 언더를 몇 개 하느냐는 상관이 없고 그냥 더블 언더를 하면서 앞으로 100 그러니까 25피트 15 그러니까 7.5m 7.5m 이렇게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제 저 친구들이랑 측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생각보다 그냥 브로드 점프 같은 느낌이 있어서 와, 그렇게. 그 심폐지구력 형식으로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응. 그래서 그런 아니야, 것들 근데 딱 가다 걸리면 어떡해? 걸리면은 그 5피트마다 그 아,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구간을 다시 해야 돼요. 네. 쉐신. 네, 그래서 만약 안 해보셨다면은 그래도 조금 연습해 보시는 거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밌네. 승조 코치님은 어떤 동작들 나올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단순하게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나오면 뭐 물론 열심히 하신 분들이겠지만 정말 누구지 이 사람 하는 사람들도 내 위에 있고 이래가지고 막 그렇죠? 자존심 네. 상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 네, 좀 그냥 다 죽어라 복잡하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딱 첫 그 오픈 와드가 나오면은 이게 정말 가장 중요한 와드인 것처럼 재측정 막 세 번, 네 번 하고 이번 작년에도 그 버피랑 덤벨 스네치 있었잖아요. 그거 회원분 한 분이 있어서 이제 승조 코치님이 지금 코치하고 계시는 한 분, 이름은 얘기 안 하겠지만 그분이 제가 첫 아, 오픈이니까 절대로 재측하지 말라고 하는데 무릅쓰고 세 번 측정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 누군지 알 너무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고 다른 와드들은 뭐 그냥 다 망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네, 그냥 이번이 첫 오픈이다 아니면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열심히 하고 싶다 하셔도 일단 첫 와드라고 무조건 막 3측, 4측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전 2측이 난, 최대라고 생각해요. 2측. 한 번에 이측이 끝나는 게 좋고. 네, 이측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제 3측을 하실 거면은 3측을 해도 되는 그런 와드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덤벨 스네치, 버피 오버 같은 경우에는 힌지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제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근육통 그런 것들 때문에 회복할 시간이 많지 않아서 3주까지 하는 거는 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히려 뭐 마지막에 링머슬업이 있는 와드인데 링머슬업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리더보드가 크게 변경이 된다. 그런 형식은 뭐 당연히 재측 계속 하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 네. 마지막으로 랍 코치님은 어떤 동작들 나올 것 같습니까? 일단 이번에 거의 저희가 보지 못한 형식이니까 이번 오픈 와드가 수준이 약간 저희가 알았던 오픈이랑 쿼터 파이널이랑 그 사이에 있을 것 같아서 근데 음, 그 선에서 1주차 조금 제너럴하게 2주차 조금 더 좁게 그래서 마지막 3주차 때는 거의 그냥 그 보틀넥 현상 만들어 버리려고 아까 그렇게 만들 것 같아서 저는 왠지 로잉이랑 버피 섞여 있는 게 나올 것 같아요. 음, 로잉이랑 버피. 쉽지 않네요. 네. 로잉이랑 버피는 맞아. 이제 카디오 잘하는 선수들이 막 뜨겠죠. 네. 거기에다가 뭐 스킬 하나? 약간 말을 음. 하자면 네, 나올 것 같아요. 이번 연도 원RM은 정말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네요. 음. 작년에는 아예 없었죠, 원RM이. 네. 이번에 근데 누가 이번 연도는 디렉팅이에요? 그럴까? 이번엔 누가 디렉팅이에요? 데이브 카스트로. 네네. 이번 연도는 데이브 카스트로입니다. 그래서 작년이랑 똑같긴 한데 이제 형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어, 네. 좀 자세한 그런 와드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원RM 출적이 아니더라도 제 생각에는 바벨 사이클링 그 음. 형식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아니, 뭐 생각합니다. 컴플렉스? 네네, 컴플렉스. 아니면은 그 작년에도 이 와드가 다시 나오지 않을까라고 했던 와드 중에 하나가 그 바머스럽하고 데드리프트인가? 한 다음에 행파워 클린인가? 한 다음에 그 두 번째 파트로는 컴플렉스였죠. 클린, 행클린, 그리고 스플릿 저크인가? 그게 그 아, 연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거 재측으로 음, 나오면은 좋은 테스트인 것 같습니다. 음. 아, 앞에 그 궁금한 프론트 거 있어요. 스쿼트 토투바, 네. 네네. 먼저 말씀하세요. 먼저 말씀하세요. 그 네네, 와드가 맞아요. 그 투투바, 프론트 스쿼트 프리스과. 토투바 thruster, 프론트 스쿼트 체스트 bar thruster, 프론트 스쿼트 bar muscle up thruster 그 다음에 이제 컴플렉스. 네네,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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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승식 코치님 말씀하십시오. 아니, 이번에 그 오픈도 있고 월드 피트니스 프로젝트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 그거를 둘 다 나가려고 하나요? 아니면은 하나만 음. 나가려고? 분위기가 어떤가요? 저는 그게 궁금해요. 미국에서는 일단 아직 월드 피트니스 프로젝트에 대한 의문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음, 지금 그 트레이닝 띵탱크에서도 팟캐스트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좀 지금 흐름이 월드 피트니스 프로젝트가 뭐 엄청나게 오래전부터 조금씩 계속 이야기가 나눠졌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이번 연도에 조금 좀 이렇게 많은 게 잡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빠르게 좀 마케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챌린저 시리즈라고 해서 이제 이 탑 20는 그 정말 계약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선수들은 뭐 이렇게 부상이 있지 않는 한 무조건 나가야 되는 선수들이고 그 밑으로 챌린저가 10명인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명은 이제 초청을 통해서 와서 그 선수들이 이제 그 탑 20에 있는 선수들을 이기면은 그 카드를 뺏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밑으로 20명이 또 챌린저로 퀄리파이 할 수 있는데, 이 선수들은 이제 퀄리파이어나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자리를 얻으면은 이제 그 오프라인 대회 가서 월드 피트니스 프로젝트 대회에서 거기서 잘 하면은 이제 그 위에 있는 그 계약직인 선수들의 카드를 뺏을 수 있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크게 봐서는 일단 디비전이 엘리트만 있는 게 아니라 RX도 있고 스케일도 있고 팀도 있고 어댑티브도 있고
그리고 티인이랑 마스터즈도 있고 이래서 엄청나게 크게 벌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번 연도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다음 연도에는 좀 확실하게 이 월드 피트니스 프로젝트가 정말 게임즈보다 더 중요한 시즌으로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기대감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단체를 차리면서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돈이 많은 투자자들이 아니라 그 예전에 게임즈를 가서 좀 이 게임즈는 좀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선수들을 다 모아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선수들에게는 더 좋은 그런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케이. 네. 이번 연도엔 안 나갈 거예요, 그거? 저는 아직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퀄리파이어가 언제 나온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로케이션은 제가 알기로 아리조나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인디아나폴리스에 하나 있고, 그리고 하나는 핀란드인가? 유럽에 유럽에. 있다고 좀 들었고, 그리고 이번 연도 게임즈는 뉴욕에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뭐 당연히 진출하게 되면은 티켓을 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네 여기서 한 2시간 운전하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연도 게임즈는 무조건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코치님들도 게임즈 가고 싶다면은 대환영입니다. 저랑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